네,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바람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혼시키고 싶어 안달난 시모가 또 있을까요? 사람이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막힌 제 사연을 여러분께 얘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제가 여대에 다닐 때 대학신문 발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의 전국 연합 동아리 모임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만난 남편의 모습은 깔끔한 네이비색 폴로 셔츠에 잘 다려진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단정하게 젤로 넘긴 헤어스타일이 멋있었어요. 그런 댄디한 차림새에 반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로 대구 사투리와 억양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에게는 그런 사투리와 억양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사투리를 애써 감추려 서울 말씨를 쓰려고 안간힘이었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패션 코드도 잘 맞았어요. 저는 남자가 못생긴 건 참아도 옷 못 입는 건 못 참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나 연애를 하다 취업할 나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경제학과 전공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 지원을 여러 차례 했지만 대학 시절 학점이나 스펙 관리를 열심히 안 해서 번번이 낙방이었어요. 그즈음 저는 중견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돈만 높아지지 말고 정말 남편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지원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모 백화점의 한 매장 관리직으로 취업했어요. 처음에는 가오가 살지 않는다면 탐탁치 않아 했지만 몇 달 되지 않아서 명품도 자주 접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패션에 관련된 일을 해서인지 나름 만족하고 잘 지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둘 다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서울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했었고 딱히 시모와 만날 일이 없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 처음으로 시모를 뵙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초등학교에 다닐 적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혼자서 남편과 그 위에 누나 둘을 키워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시모가 생활력 강한 존경스러운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소개에 따르면 시모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한복집을 하시며 남매를 키워 대학까지 보냈고 누나는 호주에서 결혼해서 이민을 가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결혼식 때 외에는 시누이와 만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왕래가 거의 없이 지냈죠. 그래서 남편의 본가인 대구에 내려가서 인사드릴 분은 오직 시모 한 분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시모가 정해준 대구의 한정식집에 남편과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눈에 띄는 한 60대의 여성분이 입구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TV 드라마 속 부잣집 마나님들이 할 법한 한껏 부풀려 동그랗게 말아올린 업스타일의 헤어, 자수 무늬가 돋보이는 아이보리색 스커트 정장, 연보라색 스카프와 귀, 목, 팔목, 손가락 어디 한 곳 빠짐없이 보석알이 돋보이도록 세팅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계셨어요. 눈을 살짝 아래로 내리깔고 들어오시는 모양새가 곱고 우아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저렇게 패션에 진심인 어머님 밑에서 남편이 자라서 옷을 잘 입고 신경을 썼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자신의 아들과 곧 며느리가 될 저희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이미 봐놓고도 어떤 아는 체 하는 기색이나 인사도 없이 도도하게 들어오셔서 속으로 아, 왠지 만만한 분은 아니구나 하며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자리에 앉은 뒤 식사를 하며 의뢰 상견례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양치는 잘 계시는지,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등. 예비 시어머님이 물으실 법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오갔고 별다른 이상한 낌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막바지에 후식 과일과 차를 마시며 시모는 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한복집을 운영하다 보니 참한 규수를 보는 안목이 생겼달까? 내가 꿈꿨던 며느리가 있었어. 그런데 저 아가 자기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오랫동안 연애한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졸라대는 통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뭐야. 아가씨, 아니 서연씨라고 했나?
이상하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내가 서연 씨 학교며 직장이며 재산 상황 얘기를 듣다 보니 이미 내가 생각하던 아가씨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서 어쩌겠어. 저 아가 선 몇 번 봐도 눈에 안 찬다는데 아가씨만 좋다 하는데 어쩌겠냐고. 내가 마음을 정해야지. 생각지도 못한 시모의 속이야기에 저는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시모의 얘기를 듣다 보니 시모와 남편은 저의 조건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저 몰래 선도 몇 번 본 모양이었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른께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대구 사람들은 다 알만한 위치에 있어. 우리 손님들도 죄다 우리 대구 유지라니까? 그분들 자제부터 직업이면 직업, 재산이면 재산 다 갖춘 노블레스들만 상대하고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좋은 호적 가지고 왔는데 다 물리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알고 있어? 혹여나 우리 아들이 아비 없이 혼자 자랐다고 아가씨네 집에서 말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나나 우리 집안이 아주 보통이 아니라고. 일반 서민이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 드라마에서 돈다발 던지며 해대는 그런 시모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초면에 예비 며느리에게 이게 무슨 막말이랍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시모의 얘기는 자신과 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하며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은 서운치 않게 잘 챙겨달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모와 만남 이후 저는 이 결혼이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막말한 시모에게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결혼을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 분가에 살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모와 1년에 몇 번이나 부딪힐까 싶어서 크게 마음을 담아주지 않으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렇게 어깃정을 놨는데 어떻게 대충 준비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명품이며 온갖 패션용품에 물욕이 가득한 남편은 어떻고요. 예물 시계에 시모 댁에 예단 명목으로 드리는 가전제품, 심지어 다이아 반지 세트, 모피코트 등등 제가 몇 년간 적금해온 5천만 원의 돈으로 턱없이 모자라니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정도로 뻑적지근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 합치면 거의 1억이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요구하시는 것들이 온통 명품의 최상급 비싼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시모 말에 따르면 대단한 분들이니 그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내심 재산이 상당하시니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에 요구들을 잘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집안 좋고 재산이 많다고 떵떵거리시던 신모가 마련해준 신혼집은 그저 평범한 서울의 한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5억 정도 되어서 불평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자랑하던 모양새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이었죠. 그렇게 자랑자랑하던 재산 상태면 당연히 아파트를 사줄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남편에게 별다른 얘기 없이 큰 탈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기 옷이나 신발 등을 사들이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꾸미기 좋아하는 저는 미용실에 1년에 서너 번 가는데 본인은 2, 3주에 한 번은 청담동에 미용실을 예약해서 다니고 심지어 스킨케어 관리도 받고 있었으니 월급이 나만 나겠어요. 빤히 백화점 매장 관리직 월급에 비해 자기 치장하는 데 씀씀이가 너무 컸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 말끔한 옷차림이 좋았는데 월급 대부분을 자기에게만 써대니 제가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후회가 되었어요. 제 월급의 반 이상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돈 쓰면 언제 모아? 내가 써봐야 얼마나 쓴다고. 지난달에는 10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주지 않았어? 그럼 자기 월급이 얼만데? 난 지금까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야. 내 월급은 다 오픈했는데 왜 자기는 숨겨? 내 월급으로 우리 먹는 거며 생활비 거의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뭐 하는데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백화점에서 월급 나오는 거 푼돈이야. 그걸로 내 용돈하기 빠듯하다고. 정 부족하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보고.
전 이렇게 남편이 돈이 필요하면 시모가 도와주실 거라고 늘 말해와서 시모가 자산이 좀 되나 보다 여유가 있으시면 정말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남편도 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몇 년 전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에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이에요. 저는 걱정돼서 하루라도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몇 가지 관련 검사를 예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사들이 생각보다 여러 개였고 비급여 항목이 있어서 약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군요. 부부 둘 다 사회생활 하는데 그 돈이 없겠냐고 생각이 들지만 부끄럽게도 네, 그 정도 돈도 없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임신을 하고 몸이 좋지 않아 휴직을 쓴 상태라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모아놓은 예금 적금을 깨서 생활비로 쓰며 살다 보니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늘 자기가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큰 소리 쳤었잖아. 어머니께 검사비 부탁드려보자. 설마 아들 검사비를 안 주시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앞 휴게 공간 한켠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대화가 그리 긴지 한 30분가량 통화하고 돌아온 것 같았고 남편의 얼굴이 그리 밝지는 않았기에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참, 우리 엄마 한복집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뭐 한복집에 손님이 끊긴 지 꽤 오래됐나 봐. 엄마도 하는 수 없이 벌어놓고 있던 돈 야금야금 쓰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돈 400만 원은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니까 보내주시겠지. 아니 결혼 전부터 그렇게 재산 있다고 으스대시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시모 한복집 단골 고객인 한 사모님의 한복을 실측하기 위해 단골 사모님 댁을 찾았다가 그 집의 은밀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사모님 댁에 장애가 있는 자식을 숨기고 키웠다는 것을 시모가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떠벌리다가 그 이야기가 소문을 타게 되고 그 사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모님은 이 소문이 퍼진 이야기를 알고는 충격에 몸져 누웠다고 해요. 당연하죠. 창피했다고 밖에 알리지 않고 쉬쉬한 자식 이야기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으니. 시모의 말실수로 인해 중요한 고객을 잃었을 뿐더러 그 사모님이 지역 유지나 구의원 등 대구 지역사회에서 꽤나 입김이 센 분이라서 많은 단골 고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단골 손님이 없어지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한복집이 파리가 날려서 벌이가 거의 없다시피 지낸 게 3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자존심 때문인지 본인 아들과 저에게는 쉬쉬하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나 부동산까지 처분해가며 돈을 쓰고 계신 거죠. 제가 남편과 시모의 소비 성향을 모르나요? 입는 것부터 집에 두는 것까지 좋은 거 비싼 것만 찾는 양반인데 그 씀씀이가 돈이 없다고 줄어들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꽤 많이 모았던 재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본인도 걱정이 돼서 저희에게 털어놓은 거겠죠. 정말 모자가 이런 것까지 담는 걸까요? 시모 상황이 이 지경인 것을 알게 됐는데 남편 병원비를 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려 남편의 검사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댁이 잘 산다고 생각하셔서 왜 이 정도의 돈을 구하기 어려워하는지 궁금해하셨지만 그냥 저희끼리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겨우 이야기를 둘러댔죠. 다행히 남편의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안도의 한숨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경제적 상황을 알게 된 이상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남편 혼자 벌어서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 휴직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회사에 복직했어요. 임신하고서 아픈 몸으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여전히 돈을 낭비하고 오히려 제가 회사에 가니 골프까지 배우겠다고 나서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고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는 저를 늘 쪼잔하게 잔소리하는 옆에내 취급을 하며 자기 좋을 때도 여전히 돈을 쓰고 다니는 거 있죠. 참다 못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하소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도리어 화를 내지 뭡니까? 이제 네가 아주 기세가 등등하구나. 지난번에 한복집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나 내가 막대해도 되는 것 같아? 너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이제 어디 장관 부인 한복도 받을 거고 말이야. 어머님, 그럼 이제 한복집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이가 생활비 한 푼 안 가져다 주는 달도 있는데 그런 달만이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시몬은 다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도리어 저희에게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의지해? 이제 니들이 주는 용돈 받아야 쓰겠다. 시모가 당황하며 이러는 것을 보니 한복집의 장관 부인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모의 한복집은 여전히 팔이 날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은 시모도 남편도 못 믿겠어서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제가 그 한복집을 살려보려고요.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살려 SNS를 통해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대구에 내려가서 한복집 외관과 고상해 보이도록 연출하는 시모, 최고로 잘 지어진 예쁜 한복들을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결혼 맞춤 한복 행사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집의 인테리어가 고루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셀프로 도배나 페인트 칠, 거기에 예쁜 장식품까지 배치하고 나니 이제는 제법 잘 나가는 가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부린 채로 서울 대구를 오가며 백방으로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는 시모는 처음으로 칭찬이란 것을 해주더군요. 세아가 네 덕분에 이제 손님이 제법 많아졌어. 네 인스 모시기 보고 왔다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더라고. 이제 우리 한복집도 잘 되려나 보다.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네가 복덩이야. 네, 시모의 한복집은 이제 손님들이 제법 드나들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노력의 결실이 보이니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것을 보며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주말 골프 약속도 줄이고 앞으로 생활비도 월급의 절반은 가져오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워가며 우리 세 가족이 행복한 일만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죠. 잘 참아왔던 남편은 다시 생활비를 고작 몇십만 원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골프 약속을 잡고 새벽부터 밤 늦도록 놀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이제 한참 말도 배우고 엄마 아빠 해가며 너무 예쁜 나이인데 이놈의 남편은 매일같이 옷만 삐까번쩍 빼입고 거울 앞에서 1시간가량 머리를 매만지며 향수를 뿌려가며 자기 치장만 하다가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제 옷 사러 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머리도 매일 질끈 동여매고 화장도 못하고 꾸밀 줄 모르는 아줌마인 양 이 꼴로 사는데 자기 혼자 즐기고 다니는구나 이 생각에 속이 상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아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아이를 위해서도 이 사람을 고쳐놔야겠다고 결심하고 퇴근한 남편에게 술상을 보고 앉아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아들도 있는데 미래를 계획하고 돈을 좀 모아야 하지 않을까? 난 걱정돼. 중요한 이야기 있다고 바쁜 사람 불렀는데 또 그 이야기인가? 그리고 너 좀 꾸미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몸매도 퍼지고 집에서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또 그게 뭐냐?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남편은 이제 제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해서 백화점 가면 어리고 예쁜 여자들 거기다가 돈도 얼마나 많은지 카드로 몇백, 몇천씩 써대는 그런 여자들보다가 내가 집에 와서 노래 보면 가관이라고. 내가 집에 붙어있고 싶겠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우리 애기 보는데 어떻게 화장하고 꾸밀 수가 있겠어? 그러다 애기한테 화장품이라도 묻으면 어떡해? 나는 안 꾸미고 싶겠어? 당신이 집에 와서 잠깐씩 애기 보고 시간을 가지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핑계 좀 대지 마. 다들 키우는 애기 너 혼자 키우냐? 우리 엄마는 남편도 없이 우리 엄마 키우는데 뭘. 그래. 비교? 비교 한번 해보자. 우리 아랫집 아빠는 매일 일찍 퇴근해서 애기랑 놀아주고 목욕도 시켜준대. 가끔 유치원 등하원도 하러 오는 거 본 적이 한두 번도 아니야. 또 주말마다 애기가 가고 싶다는 대로 나들이도 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자꾸 바가지 긁으면서 피곤하게 하면 나 집에 안 있는다. 잠깐만, 알았어. 미안해. 싸우자는 게 아니고 자기 요즘 다시 생활비 안 주는데
이러면 어머님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약속 지켜줘. 아이고, 그때 한복집 잠깐 소문나게 도와줬다고 뭐 엄마가 네 편이라도 된 거 같냐? 엄마 한복집이 잘 된 게 엄마가 솜씨가 좋아서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거지. 네가 계속 그거 하나 한 거 가지고 된 거 같냐고. 내가 지금도 어머님 한복집 SNS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내가 한 게 없다고? 그제야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알았다고. 생활비 가져오면 되잖아. 됐냐? 나 씻으러 간다. 궁시렁대며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씻으러 간다면서 핸드폰은 왜 가져가? 요즘 거래처 사장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게 된다고. 너는 내가 맨날 노는 줄만 아냐?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도무지 반성할 기색이 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저 철없이 돈만 써대는 남편이었기만 했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그 일가 요새 들어 제 외모를 타박하고 매일 잠자리를 요구하던 남편이 최근 들어 피곤하다며 돌아누워 자기 일쑤였어요. 저도 딱히 잠자리가 아쉬웠던 것은 아니죠. 일하고 애 키우며 사는 게 팍팍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뒤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이의 유치원 소풍날이었어요. 엄마 아빠들이 함께 서울대공원에 다녀오는 일정이었는데 저와 아들 둘이 잘 놀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엄마, 내 친구 서준이랑 민경이는 다 아빠가 같이 왔는데 우리 아빠는 매일 바빠요? 아이가 서운한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빠라고 있는데 주말마다 나들이를 가거나 집에 일찍 돌아와서 게임이나 운동을 하며 같이 놀아주는 법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좀 바쁘시긴 한데 대신 우리가 아빠 깜짝 파티 해줄까? 아빠 일하시는 백화점에 들러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거 어때? 아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마음을 안고 남편이 일하는 백화점 매장으로 향했죠. 남편이 일하는 매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죠. 남편이 어떤 여성과 히히덕거리며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히 손님이라기엔 너무 친밀하고 가까워 보였어요.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이와 제 모습을 확인한 남편은 매우 당황하며 우리 둘을 매장 밖 휴게소로 데려갔습니다. 미쳤어? 어디라고 남편 일터에 함부로 와? 헤이,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데려오신 거예요. 혼내지 마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자 아이는 너무 놀라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아이가 울며 하는 말에 더 서러워져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진이 자기 아들이야.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오는 게 잘못이야? 그리고 백화점이 뭐 못 올 때도 아니고 아빠랑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온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상황에 맞지 않게 분노했다는 것을 깨달은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우리를 쳐다보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건지 이내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손님 대응하고 있을 때 정신이 없어서. 도진아,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갈까? 남편은 아이의 눈물을 닦으며 손을 잡고 햄버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아까 남편과 친밀해 보였던 그 손님이 멀리서부터 쭉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햄버거 매장으로 가는 우리를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내비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찜찜했어요. 남편은 남성 가죽 자파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성 손님이 단골일 가능성도 적어 보이고 그 여자의 옷차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노란색 파워숄더 자켓에 흰색 플레어 바지 정장, 웨이브를 길게 늘어뜨리고 수많은 시간 공을 들였음이 분명해 보이는 헤어스타일, 보테가바네테 구두와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 화장도 짙고 화려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 같지 않아 보이고 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잘 꾸미고 또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한 모양새였죠. 생각해보니 최근에 남편이 저에게 자꾸 외모 지적을 한 것이 자꾸 그녀를 두고서 저와 비교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것은 그녀가 알 수 없는 미소로 쭉 우리를 관찰하듯이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저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그 친구는 처음에는 제 오해일 거라고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믿지 못한 사실을 전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는 서연아 미안해. 사실 어제 네 얘기 듣고 바로 솔직하게 얘기 못했어. 네가 너무 놀랄까봐 말이야. 그리고 나도 그냥 쉽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주변에 물어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어렵게 말 꺼낸 친구의 이야기는 삼류 막장 속 바로 그런 불륜 이야기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죠. 백화점에서 일하는 저희 남편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하고 암암리에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엄청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여자가 매일같이 남편 매장에 와서 놀다 가고 퇴근까지 종종 같이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네요. 혹자는 그 여자가 제 남편의 아내인 줄 알았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너무 대놓고 놀아나니까요. 그녀, 아니 그 상간녀는 제가 봤던 인상처럼 일반적이고 얌전한 여성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화려한 치장뿐 아니라 말투가 요사스럽고 도도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포옹이나 입맞춤 같은 스킨십도 서슴없이 해대는 어느 술집에 다니는 여자거나 분명 화류계에 있는 여자다. 이런 추측들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저만 모르고 많은 이웃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수군될 정도면 남편의 바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깊게 이어졌던 걸까요? 저와 우리 아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놓고 바람 피우는 것은 짐승이나 할 짓 아닌가요? 이야기를 들은 즉시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늘 퇴근 후 바로 귀가하기 바람.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 남편이 바람을 들키고 놀라서 허둥지둥 바로 집으로 올 줄 알았던 것은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10시가 넘어서야 저녁까지 먹고 분명 그 여우 같은 년과 먹었겠죠. 여유있게 현관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보낸 문자 못 봤어? 봤지. 자기가 무슨 말할 건지 알겠는데 나 좀 씻고 하면 안 되냐? 아, 피곤해. 피곤하겠지. 이래서겠어? 여기저기 여자랑 놀러 다니니까 피곤다 할 거야. 뭐?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무슨 소리야? 나랑 도진이가 자기 매장 갑자기 갔을 때 봤던 그 자기랑 친해 보이던 여자 누구야? 자기랑 바람 피는 게 그 여자 맞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분은 VIP 고객이셔. 그분이 우리 매장에서 사는 매출액이 얼만지나 알아? 내가 겨우 공들이는 손님한테 무슨... 잡았대도 소용없어. 내가 그날만 얼핏 보고 눈치로 이러는 줄 알아? 이미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자기가 매장에서도 그 여자랑 연애하고 퇴근하고 어디를 매일같이 가는지 술집 여자 같은 그 여자랑 바람 피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건 자기가 바람 인정한 거 맞죠? 그런데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간 사실이 더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난 아직 물어볼 게 많은데,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간 뒤 며칠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해명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래야 할 사람이 도리어 잠수를 타버리니 답답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일하는 매장에 갈까 하다가 거기에서 또 그 여자를 만난다면 저는 참지 못하고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그녀과 남편 다 머리채 잡고 악다구니를 쓰고 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하는 중요한 곳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또 그런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렵고 우리 아이 귀에까지 들어갈까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3일이 지나서야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집에 돌아온 남편이 추레하고 힘든 모습으로 저에게 잘못을 빌며 올 줄 알았던 것은 저의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질질 끌어봐야 너만 상처받을 테고 동네에도 이미 알 사람은 안다며 빨리 해결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자기? 이제 나는 네 자기 안 할란다. 진짜 이상형인 여자 딱 만나버렸거든. 그동안 우리 아들도 키워주고 잘 살아왔던 건 고마운데 이제 내 마음이 떠나버렸어. 그 대단한 여자한테 말이야. 이 남자는 말하는 도중 그 여자가 떠올랐는지 잠깐 웃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뭐 술집? 참네. 네가 감히 따라도 못 갈걸?
그런 스펙을 가진 여자야. 어디다 대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지 모르겠네.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아니 그 상간녀는 서울, 그중에서도 청담동에서 태어나 청담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친 재원이라는 말이죠.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지금 삼성동에 있는 유명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다며 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이 아니었다면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을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능력 없는 지를 만나서 지금은 온라인 홍보 프리랜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제 신세가 원통했습니다. 나도 결혼하지 않고 회사 다녔다면 상간녀 부럽지 않을 텐데. 그뿐만이 아니야. 네가 봐서 알겠지만 그녀 패션 좀 봐봐라. 여자가 딱 그래야 돼. 패션 감각도 살아있고 물론 돈도 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자기 60억짜리 통장 본 적 있어? 그녀가 나한테 보여주더라. 부모님이 주신 재산 몇 억 받은 걸 투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통장에 60억이 찍혀있더라니까. 대단하지 않아? 마치 자기가 떼돈을 번 것인 양 아이처럼 들떠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네, 결국 그랬던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사랑, 뭐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불륜녀가 스펙도 좋고 무엇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도 저렇게 당당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자기까지 알게 된 마당에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자기야,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집에 나가 있는 동안 나 생각 많이 했거든. 근데 나 그 여자랑 못 헤어져. 굳이 따지면 니랑은 이제 정리할 수 있겠더라. 이제 구질구질하게 끌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자. 그냥 헤어져주기 어려우면 위자료? 뭐 그런 거 줄 수 있어. 그녀가 좋은 투자처 소개해줘서 나랑 엄마도 투자해서 앞으로 돈 좀 벌 거거든. 뭐 그녀처럼 한 달에 1억 넘게 이자 찍히기는 힘들어도 몇천은 될 테니까. 정 억울하면 이 집 전세금도 줄게. 어때? 이렇게 신나다는 듯 웃어대는 남편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어안이 벙벙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바람을 피고도 돈저랑을 해다며 저랑 헤어지겠다고요.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야, 일단 지금 경솔한 것 같아. 우리 도진이 생각해봤어? 당신 아빠 없이 절어서 서러웠다며. 우리 도진이 엄마 없이 자라게 할 거야? 그건 내가 우리 그녀한테 잘 부탁하면 아마 도진이 키워줄 거야. 너보다 훨씬 괜찮은 여잔데 더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나 너 같은 인간 좋으라고 이혼 못 해줘. 아니, 안 해줄 거야. 우리 도진이 위해서도 나 너네 떳떳이 사는 거 못 보니까 하루빨리 그 상간이 정리하고 와.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돌아서서 한 글자 한 글자 악에 받쳐서 남편에게 퍼붓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이 닿지 않고 먹지도 않고 멍하니 있는 저를 걱정한 아들이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희 집 배를 다급히 누르셨습니다. 예, 우리 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 꼴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람이 하루 이틀 울면 눈물샘이 마르는 줄 알았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주저앉아서 아기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임서방이 바람났는데 글쎄 그 상간녀랑 결혼한대. 나보고 헤어져 달래. 아니, 이 쳐 죽일 것들이 있나. 흥청망청 통수대는 철없는 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 모습을 한 짐승 놈이었구만. 걱정 마라. 네가 왜 이혼을 해?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이 못돼 먹은 놈 같으니라고. 아니, 아들놈이 이러고 다니는 거 지 애미는 안 되니? 사부인 말이야. 엄마, 내가 정신 좀 차리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찬찬히 정리 좀 해봐야겠어. 시어머니한테도 알려야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자기 엄마가 설득하면 좀 마음 돌리겠지? 그럼 당연하지. 아들이 불륜 저지르고 다니는 걸 알면 사부인이 잘 설득하지 않겠어? 내 아들놈이었다면 달이랑 그곳을 다 분질러버리는 건데. 네? 엄마도 참... 엄마의 농담에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어요. 아, 혹시 그이 소식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손자 집에 없니? 유치원 간 게지? 아, 네, 지금은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에요. 잠깐 무슨 차라도... 글쎄다, 너랑 이제 차 마시며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구나. 바람핀 아들 때문에 저를 볼 낯짝이 없다는 얘기인 줄 생각하고 저는 시모가 와준 게 고마웠습니다. 아, 어머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머님께서 이제 그이 마음만 좀 돌려놔 주세요. 응? 그게 무슨 말이냐? 나 너한테 할 얘기 있어서 온 거야. 네? 이후 시모는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자기가 새로 사귄 여자가 있다고 하면서 대구에 내려와서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 처음엔 나도 반대했지. 결혼한 놈이 무슨 소린가 했어. 그런데 그 아이 직접 보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허투루 본 게 아니더구나 싶었지. 애가 아주 똑부러지고 능력도 있는 것이 그렇게 아들이 부르짖던 멋진 서울 여성이더라고. 내가 또 동양의복 패션업계에 있어봐서 그 아이가 입은 모습만 봐도 잘 교육받고 좋은 집안에서 티 없이 자란 그런 아이인지 알겠더라. 아, 잠깐만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의 불륜 상간녀를 지금 칭찬하시는 건가요? 뭐 네가 서운해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또 없는 말은 못하겠고 하니 제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또 우리 한복집 보며 사업 조언도 해주고 괜찮은 투자처도 소개해주면 그러다 보니 애가 참 괜찮은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휴, 나도 이혼은 좀 못한디 어쩌겠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이혼하고 그 아가씨와 결혼하겠다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 아니, 그럼 지금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이... 그래, 그냥 깔끔하게, 요새 말로 쿨하게, 갈라서라. 어머님, 저 정말 그이나 어머니께 마음 다해서 잘해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우리 아빠는 주말마다 없냐고 울고 불어도 저 그이가 좋아하는 골프나 취미 모임 다 이해하고 제 할도리 다 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 정말 잘 지켜왔거든요. 우리 아이 아비 없는 애 만들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까지 그 상간녀를 싸고 드시는 건가요? 아니, 얘가 너 참 말 싹둑머리 없게 한다. 네가 말한 일들 어느 집 며느리들 안 한다니? 다 돈 벌고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 간수 잘하는 다른 집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매주 자기네 며느리 자랑해. 여자가 남자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고 집안 검사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한복집 잊으셨어요? 거긴 제가 살려드린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대구 내려가서 주변 친인척 지인들 다 연결해드리고 서울도 SNS 맨날 관리해가며 홍보한 덕에 문 닫을 뻔했던 거 잊으셨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어머님까지 왜 저한테 조용히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바람난 그의 혼도 내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해주셔야죠. 어머님 친손자가 이걸 알면... 너 도진이한테 이런 얘기 조금이라도 흘렸다간 가만 안 둬? 우리 빗줄이야, 도진이는. 더 잘난 새엄마 만나는 거니까 교육상 나쁠 것도 없다. 너만 조용히 빠지면 모두가 만사 형통인 거야. 아, 이제 보니 너 돈 때문이니? 돈 때문이구나? 알았어. 거하게 챙겨줄 테니까 그거나 받고 사라지면 돼. 아휴, 입 아프네. 아니, 얘는 왜 이런 상스러운 대화를 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하도 이혼 도장 못 찍겠다며 버틴다고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가 부탁해가지고 내가 서울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넌 하루빨리 정리해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 돈 줄 테니 말이야. 저를 돈에 미친 여자로 몰아가는 말에 너무 억울해서 시모에게 눈을 치켜뜨고서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지금 그 상간녀 돈 보고 넘어간 사람이 어머니와 그이잖아요. 너 이렇게 독한 애였니? 가시나가 조신하게 얌전해 보여가지고 가신 거 별거 없어도 내가 그 아하고 결혼 허락했더니만 이제 보니 아주 요망한 여우 같은 년이었구만. 내가 너를 배려를 해서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늘 수 없다. 새아가 아이 가졌단다. 우리 핏줄 말이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전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그치? 네가 봐도 이제 할 말 없지? 모든 상황이 네가 조용히 이혼해주고 우리 애들이 새 가정 꾸리는데 지장 안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런 줄 알고 나는 이만 내려간다. 저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바람으로 모자라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니 정말 남편이 인간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모까지 상간녀의 돈이 탐나서 조감지처인 저와 이혼하라며 이 말도 안 되는 이혼을 돕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동거하고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 문자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도진이 인생을 위해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금수마도 못한 남편과 시모, 그 집안과 연을 끊기로요. 주변 지인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아들의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로 현재 신혼집의 전세보증금 5억 원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시모 모두 불같이 화내면서 어디 5억을 노리냐고 욕을 해댔어요.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불륜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서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돈만 하는 벌레로 몰더군요. 누가 돈벌레인데요. 그리고 더럽지만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상간녀와 합치고 싶어 안달이 난 눈치였습니다. 지난번 이혼 조정협의회에서 만난 날 저에게 핸드폰으로 어떤 입금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혼은 뭐 네 요구대로 하면 그만이야. 그깟 5억? 금방 벌지. 그녀와 함께하면 말이야. 이것 좀 봐봐. 이번 달에 투자 수익금만 1,000만 원 들어왔지? 우리 엄마는 훨씬 더 많이 투자하셔서 아마 5천만 원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걸? 당신은 지금 그 계좌에 돈이 중요해? 우리 이혼으로 상처받고 아빠 없이 자랄 도진이 생각하면 난 아직도 밥을 제대로 못 먹어. 그러니까 왜 너가 데려간다고 난리야. 우리 여보가 앞으로 더 잘 키워줄 텐데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그런데 쥐뿔도 없는 엄마가 데려간다고 버텨서 아빠 없는 애가 된 거지 뭐. 어쨌든 변호사가 면접 교섭권은 내가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 보고 싶을 땐 보러 갈 거다. 물론이야. 나는 도진이가 아빠 만나는 거 반대 안 해. 그렇게 우리 부부는 전쟁 같았던 결혼을 법적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혼녀로서 남편 없이 우리 아이 제대로 키워볼 각오로 프리랜서 일 외에 이전 직장 상사분과 함께 마케팅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동업자이기도 했고 제 사정을 다 알게 된 뒤 사업비는 거의 본인이 될 테니 저에게 열심히 사업을 키우자며 배려를 해주셔서 비전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거기에 위자료로 받은 5억이 있어서 아이와 지낼 집을 구하는 한편 당분간은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간 결혼해서 남편이나 시모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받은 적이 얼마 없었는데 이혼 선물을 5억을 받은 셈이네요. 그 인간일이 이렇게 거액을 선뜻 준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당시 그 모자는 상간녀의 재력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이혼하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다른 동네로 옮겨오고 전 남편은 상간녀가 사는 호화 빌라로 들어간다고 얼핏 들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인과응보라죠. 불쌍한 내 인생에 너무도 통쾌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잘 지내지? 우리 아들은 아픈 데 없이 잘 크고 있고? 내가 왜 당신 자기야? 난 잘 지내. 2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더니 무슨 일이야? 이제 와서 아들이 보고 싶어졌나 보지? 사실 난 잘 못 지낸다. 너도 보고 싶고 우리 도진이도 보고 싶고 나 미칠 것 같은 거. 수학이 넘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울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아, 무슨 사단이 났구나 싶었죠. 잠깐만 진정해봐. 찬찬히 얘기해봐.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저와 이혼한 뒤 남편과 시모가 겪은 일은 정말이지 파란만장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들었던 상간녀의 강남 8학군 출신부터 일본 유학생의 잘나가는 광고회사 등 스펙은 모조리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들어갔던 상간녀의 호화 빌라는 알고 보니 월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월세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거의 없어서 사실 상간녀는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상간녀는 합가한 뒤 바로 남편과 시모에게 앞으로 빌라 월세비와 생활비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남편은 못된 년 어쩌고 하면서 제 앞에서 상간녀의 욕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저와 이혼하기까지 상간녀의 대단한 스펙을 자랑하던 그 얼굴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남편은 욕을 퍼붓다가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이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미치겠는 건 아무래도 그년한테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나도 나지만 우리 엄마는 어떡하냐고. 우리 엄마 한복집이랑 집, 상가, 가진 재산 몽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한 거였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상간녀는 투자 사기 회사의 홍보 말단 직원, 속히 다단계 업체에서 사람을 꼬드겨내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그 여자에게 홀려서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회사가 잠적해 버린 것이죠. 그동안 상간녀가 보아줬다던 60억이 넘는 계좌도 사실은 가상계좌로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 화면이며 이는 모두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시모가 투자한 돈을 들고 사라진 그 상간녀 회사를 고소하겠다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에게 뭐라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내 아이의 남편과 친할머니가 참 딱하게 됐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 사람 도리를 못하던 인간에게 하늘이 벌을 내리셨구나 싶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헐레벌떡 뛰어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로 급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불려시한테 홀랑 속아갖고 착한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으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불쌍한 아들 지금 서울에서 지낼 곳도 없는데 너희 집에서 다시 합쳐서 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시모는 잘못했다며 사죄하고 눈물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제가 불편해서요. 일어나세요. 아무리 울고불고 사과하셔도 두 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사람 밑바닥 다 보여줘 놓고 어떻게 다시 합쳐요. 이제 여긴 제 집이에요. 어머님이나 그이가 올 수 없는 곳이죠. 자꾸만 찾아오시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사정하시던 시모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 표독스럽게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네 집이야? 우리가 너한테 준 5억으로 산 거잖아. 우리도 여기 권리가 있어. 역시 본성은 어디 안 가는 거나 싶습니다. 이제 와서 시모는 위자료 5억이 탐났던 모양입니다. 겨우 시모를 돌려보낸 뒤로도 남편과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다시 합치자며 졸라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고요. 사람 같지 않고 돈만 밝히는 그 모자와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하루아침에 조강지처를 내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또 더 돈 많은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싸고 돌며 며느리 내보내는 시모는 어떻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가진 돈이 탐나서 온 속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아파트 경비원께 전 남편과 시모가 집에 못 오도록 입구에서 막아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 탐욕스러운 전 남편과 시모에게서 떨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제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혹시 저에게 주실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니 자연이 좋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왔는데 참 좋아요. 조용히 책도 읽고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떠돌이 개가 있어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같이 지내는데 참 평화로워요.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다가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일 밤 썼던 일기장을 봐요. 그러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제보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은인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한 명이 아니에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살아가잖아요.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제 인생을 구원해준 은인 몇 분을 만났어요. 첫 번째 은인은 제 아내입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중년의 삶이 다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 특히 5, 60대는 격동의 시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8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장남인 큰형을 빼고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자들은 고등학교에 보내셔서 저는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고는 바로 철물점에 취업했어요. 그것도 아버지 친구가 하시던 곳이었죠. 삼촌이라고 부르며 제가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삼촌을 따라 철물점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다 군대를 다녀왔는데 삼촌이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철물점 문을 닫으셨습니다. 갈 데가 없는 저는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러다 제가 사는 곳이 해안가였는데 횟집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여러분은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으세요? 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거든요. 다행히 아내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그렇게 1년이라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가정 형편이 넉넉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받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을 횟집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횟집에서 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나도 이제 가정이 있고 챙겨야 할 가족이 있으니 능력이 생겨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고민을 할 때 갑자기 둘째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 가서 자동차 정비소를 할 건데 제게 같이 가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둘째 형을 따라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둘째 형과 같이 살던 삶은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형을 믿고 따라간 것도 분명 저니까 옆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형은 이미 결혼한 상태라 형수님과 우리 아내는 둘이 집에 있었어요. 사정이 넉넉지 않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집세도 반반 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했어요. 형은 월세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며 월급을 줬는데 금액이 정말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 둘째 형에 대한 배신감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저만 보고 부산까지 온 아내를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필 또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이렇게 계속 형과 살면 평생 돈을 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사실대로 말해줘. 그동안 왜 나한테 월급을 그렇게 적게 준 거야? 나 이제 다 알아. 내가 그냥 동생이니까 사기쳐도 된다고 생각했어? 말을 왜 그렇게 해? 나도 다 생각이 있었어. 나중에 조카 태어나면 돈 주려고 했어. 넌 내가 책임졌더니 이렇게 배신을 해? 그걸 어떻게 믿어? 진짜 너무 실망이다. 그러면서 월세는 같이 내는 게 말이 돼? 아주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랬어. 내가 얼마나 형을 돕느라 고생했는데. 정비 하나도 모르는 거 알려준 것도 나잖아. 너야말로 실망이다. 네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이럴 거면 고향으로 가. 형과 다툰 이후 일주일 뒤 저는 그냥 아내를 데리고 형과 살던 집을 나왔어요. 적지만 그동안 최대한 쓰지 않고 모아뒀던 돈을 들고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제가 횟집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해안가로 가서 일자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일을 바로 구해서 무작정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자식이 태어나니까 책임감이 더 생겼어요. 벌이가 적지 않아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 꽤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아내와 드디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첫째를 낳고 아내가 혼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몇 년만 더 이렇게 일하고 제 가게를 열어 편하게 아이도 키우고 아내와 살고 싶었습니다. 제 계획을 사장님에게 말하니 적극적으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마치 아들처럼 여기시며 모든 가게 운영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바로 가졌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형제가 많아 좋은 점이 많았거든요. 저도 비록 둘째 형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도 확실히 크면서는 형제가 많아 외롭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둘째를 가졌는데 아내가 첫째와는 달리 입덧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첫째는 사실 되게 순했거든요. 임신했을 때도 태동이 너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진지하게 물어볼 정도로요. 입덧도 없었고 낳아서도 아주 조용했습니다. 잠투정도 별로 없고 키우기가 너무 쉬웠어요. 아내가 가끔 제가 일하던 가게에 첫째를 데리고 오면 사장님도 아기가 참 순하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래서 첫째를 보고 우리 부부는 아이 키우는 것이 제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둘째를 가졌는데 둘째는 입덧부터 남달랐습니다. 태동도 아주 심해서 아내가 괴로워할 정도였어요. 첫째와는 2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둘째는 성격이 좀 드센 편이었습니다. 울음소리 성량 자체도 달랐어요. 그래도 제 자식이니 사랑스러웠습니다.
둘째를 낳으니 확실히 생활비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아이가 한 명일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드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생겨서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아이들이 둘 다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가게를 열게 됐어요. 원래 일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작게 횟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사실 처음엔 되게 장사가 잘 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장사가 잘 되니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명절에 본가에 가면 용돈도 자주 주고 가족 모임이 있으면 제가 주로 돈을 냈습니다. 아내가 신혼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 부채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많이 사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챙겨줬습니다. 쪽방에서 살던 신혼 때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큰 집으로 이사도 갔어요.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딱 5년 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중에 아내는 막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성별은 또 남자였어요. 막내를 낳고 아내와 웃으며 우리 인생에 딸은 없다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제가 그 당시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원 없이 해줬어요. 그리고 정확히 5년이 지나고 저는 가게를 접게 됐어요. 바로 건물주와 월세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월세를 올리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물주를 상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계속 올리던 월세를 맞춰서 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니 사장님, 저번에도 올리셨으면서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냈으면 고마운 줄 알아 이 사람아. 아이 난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사장님. 저희 형편을 보세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한순간에 적대적인 사이로 변했어요. 결국 아내와 저는 가게를 접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돈이 많아 주변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퇴거 명령이 떨어져서 억지로 가게를 빼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주변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이 날 텐데 그때 그 시절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겨난 가게를 주위에서 다시 지속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단골도 많았고 주변에서 제일 잘 되던 가게라 아쉬움이 컸죠. 오히려 단골들이 제게 위로할 정도로 크게 상심하게 됐습니다. 가게를 잃은 상실감도 컸는데 사실 당장 생활비가 제일 막막했어요. 아이들은 3명이나 있는데 게다가 먹성 좋은 남자아이들이었죠. 가게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끝에는 대출을 받아 월세를 냈었거든요. 그게 다 빚으로 다가오니 막막했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팔아 급한 불을 끄게 됐어요. 그런데도 빚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대출을 받을 때는 제가 금방 갚겠다고 생각해서 빌린 거였거든요. 충분히 그때는 그럴 능력이 있었는데 가게를 빼고 나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느꼈고 술을 마셔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 나 친구들이 놀려. 우리 집 망했냐고 하는데 너무 속상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아. 첫째가 울면서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울해도 어떻게든 다시 일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를 계속해야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할 수 있는 건 성인이 되고 횟집에서 일한 경력과 둘째 형을 따라 정비소에서 일한 경력이었어요. 갓 성인일 때 철물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긴 해도 다 조각 경력이라 그걸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했던 건 장사가 전부였죠. 그래서 다시 장사하려고 해도 또다시 건물주와 마찰이 생긴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에서 괴로워하니 아내가 밖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절대 제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사모님 소리 듣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을 또 다잡게 됐어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현실에 있는 빚은 빚이었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마침 정비소에서 일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으니 무작정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니 나중에는 아무리 좁은 집으로 이사해도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후폭풍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엔 급기야 집으로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 때려 부수고 돈을 내놓으라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는 있는 가방은 다 팔고 금속 제품도 다 팔았거든요. 집에 있는 것이라곤 고물밖에 없던 시점인데 사채업자들은 그것마저 다 부쉈습니다. 올 때마다 큰 소리를 내며 소란스럽게 하니 주변 이웃들도 대놓고 우리 가족을 싫어했어요. 아이들도 불안해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막내가 그나마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던 게 감사했을 정도로요. 급하게 운전을 많이 하고 아내도 막내를 넣고 식당에 가서 일하는데 돈을 벌면 다 가져가니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나중엔 아내가 일하던 식당에 가서 뭐라 말하더라고요. 덕분에 아내는 식당을 몇 번이나 옮겨가며 일했습니다. 그것마저 나중엔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던 방의 집주인이 진짜 마음씨가 좋으셨거든요. 이웃들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괜찮다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니 나중엔 우리 가족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저는 공장에 들어가는 법을 택하게 됐어요. 사채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각서까지 썼으니 이제 찾아오진 마세요. 진짜 월급 다 드릴게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 그래도 꼬박꼬박 갚으니까 노력이 가상해서 봐주는 거야. 공장에 가서 쉬는 날 없이 일해서 그 돈을 다 주겠다고 각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돈 벌 의지가 있고 월급을 거의 다 가져다 줬으니 마지막으로 믿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공장에 가서 말 그대로 몸을 혹사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니 아내는 아들 셋을 혼자 돌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 아이들을 급한 대로 친척 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막내는 너무 어려서 아내가 데리고 있어야 했어요. 아내가 막내를 데리고 장모님 댁으로 가게 됐고 첫째와 둘째는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해서 맡기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이렇게 딱 몇 년만 고생하면 나중에 빚을 갚고 나선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싫어.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왜 다른 집 가야 돼? 싫어. 나도 외할머니 집 가서 살고 싶어. 재영아,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잖아. 우리가 얹혀 사는 거라 2명은 엄마가 안 돼. 그럼 막내 말고 날 데려가. 그럼 되잖아. 왜 날 버려? 거기는 시골이라 네가 다닐 학교가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이러는 우리도 속상해.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이한테 와닿지 않았는지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 모습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첫째와 둘째는 학교에 다녀야 했으니 장모님이 계신 시골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다행히 아내가 임신했을 때 많이 힘들게 하더니 나와서는 순하더라고요. 실제로 장남과 비교했을 때 둘째가 확실히 성격이 순한 편이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설득하니 둘째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순응했어요. 아니면 본인 형이 너무 난리를 치니 자기까지 그러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제 형제 중에 그나마 제일 형편이 괜찮고 제게 가장 우호적인 쿤나나네 집으로는 첫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형의 집으로 둘째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자식들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느꼈죠. 만약 제가 장사할 때 베풀지 않았다면 고개를 들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첫째와 둘째를 각각 다른 집에 보내고 아내도 장모님 곁으로 보낸 뒤 혼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괴감도 들었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며 다짐했어요. 내가 이 빚만 갚으면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있던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공장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둘째 형 옆에서 정비소를 같이 했던 경험이 있으니 적응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늘어났어요. 쉬는 날이 없이 제 근무 일정을 짜달라고 하니 처음에 공장에서는 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 도망가는 사람 한두를 본 게 아니라며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솔직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빚을 갚아야 하고 내 새끼들이 다른 집으로 흩어져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도망가거나 혹은 잔업이 필요하면 잠도 자지 않고 제가 대신 나서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사채업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처음엔 2년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빚이 워낙 많아 3년으로 늘어났어요. 가끔 아내가 찾아오면 밥 한 끼 정도는 밖에서 먹곤 했습니다. 교도소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전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첫째와 둘째를 찾아가진 못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제사며 명절이며 빠지지 않고 저 대신 참석했다고 해요. 공장에 가서 빚을 갚느라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그 고생을 했던 거죠. 나중에 들은 건데 아내는 첫째와 둘째를 맡기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처가에 얹혀 살며 나네 집에 가서 일손을 돕고 밭일을 내서 그 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아내에게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3년이 끝나고 저는 마침내 사채업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스운 말인데 사채업자들이 제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제가 갚을 줄은 몰랐었나 봐요. 저는 빚을 갚고도 반년을 더 공장에서 일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공장에 나왔습니다. 소정의 돈을 큰누나와 큰형에게 주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괜찮다며 저를 다독였는데 3년을 아무리 조카라도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본 아이들은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첫째는 사춘기 시절을 다른 집에서 보낸 상처가 커 보였습니다. 저와는 딱히 말도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둘째와도 서먹했지만 그래도 둘째는 이 못난 사람이 아버지라고 따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식구들을 다시 모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부산에서는 횟집과 공장의 기억이 있는데 잘 살았던 기억과 너무 가난하고 비참했던 기억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지금 부산에 가면 참 복잡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둘 다 공존하니까요. 서울에 무작정 올라간 건 아니고 사실 미리 봐둔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일하던 공장의 사장님이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매우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친한 지인 중에 서울에서 정비소를 하다 부산으로 내려온다며 제게 물려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미 가게를 하다 망한 경험이 있어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데 진짜 그 지인이 부산에 오셔서 저와 얘기도 나누고 저도 미리 서울에 올라가서 가게를 보니까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건물주와 계약서도 이번엔 변호사도 선임해서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게 됐어요. 이 선택은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 사장님과 정비소 전 사장님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은인으로 여길 수도 있겠네요. 서울에 가서 전 사장님의 배려로 집도 구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작은 주택의 반지하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일단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횟집에서 일하던 것처럼 친절함과 성실함은 당연히 지켰고 그때의 기억으로 장사하면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거의 퍼주듯이 장사했더니 단골도 생겨났어요. 또 정비소지만 제가 예전에 철물점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년을 일했으니 이것저것 잡지식이 많았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더 추가로 뭘 해주고 그런 게 많다 보니 어느새 손님이 끊이지 않게 됐어요. 화물차 운전도 해봤으니 가게에 출근하기 전에 부업 용도로 운전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저축했어요. 아내도 막내를 유치원에 보내고 혼자 생활비를 벌겠다고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액이어도 어쨌든 수입이 있으니 식구들이 버틸 수 있었어요. 빚은 이제 없으니 모으는 일만 남았던 거죠. 돈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겪었으니 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랐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정비하고 손님들 요구 들어주고 남는 시간엔 운전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아이들에 대한 부채감이 심해서 퇴근하고 대리운전도 하며 미친 사람처럼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위해 맛있는 걸 먹거나 옷을 사는 건 아예 포기했어요. 오로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인생이었죠. 모으고 또 모아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돈이 어느 정도 모여 반지하를 탈출했어요. 큰 누나와 큰형에게 고마운 마음에 명절에 찾아가면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가족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아니, 사실 정비소가 점점 커지면서 평범함을 넘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기도 했고 아이들 학원도 마음껏 보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여유가 생겨도 이상하게 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리운전을 계속했어요. 아마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긴 죄책감이 매우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살던 것처럼 집이 여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이제 적금도 많고 예전 같은 일은 안 일어나.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안타깝게 여길 정도로 강박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트라우마가 심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직원을 몇 명을 둬도 심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정도 괜찮아진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을 매매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자금은 충분히 되더라고. 이제껏 투자가 무서워서 적금만 계속 들었잖아. 아내는 아파트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게 보였습니다. 재건축되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게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아내가 웬만하면 저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열까지 올리며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도 설득당하게 됐습니다. 아내 말대로 적금만 계속 들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됐습니다. 진짜로 재건축이 되며 값이 크게 올랐어요. 그 이후로 아내와 저는 투자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전문 모임에도 들어가고 부동산도 계속 다녔어요. 나중에 아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돈이 불어나기 시작했죠. 덕분에 아이들의 등록금이나 용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찍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바쳐야 했던 나날은 생각도 나지 않게 됐죠. 그러면서 아내와 저는 둘 다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한 첫째와 둘째의 등록금은 당연하고 자취 비용과 용돈도 아주 넉넉하게 줬습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던 첫째에게는 특히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첫째에겐 대학생일 때 차도 사줬습니다. 자식들에겐 그냥 퍼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고생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고생하지 않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투자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저는 아내 몰래 종종 대리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형제들 집에 맡겼던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이미 제가 운영하는 정비소가 망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된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자꾸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덧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됐어요. 아직도 제 기억 속엔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태교하던 게 눈에 선한데 취직이라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사실 첫째는 대학생 때 성적이 좋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학사 경고도 받았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장남은 졸업 후 집과 가까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딱히 잘난 경험이 없어서 그저 그런 회사에 취업하게 됐죠. 저는 아들이 내심 정비소를 물려받으면 어떨지 생각했는데 첫째는 전혀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둘째가 정비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공이 또 자동차 관련 쪽이라 둘째는 제 일에 흥미를 보였어요. 그래서 둘째는 종종 제 가게에 나와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둘째가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첫째와 막내에 대해 관심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첫째가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제가 딸이 없다 보니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아내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네. 사실 며느리의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첫 며느리고 또 자식이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배려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처음 인사 온다고 했을 때부터 무표정에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가고 저는 아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잖아. 저렇게 어른 앞에서 결혼하러 왔는데 무뚝뚝하면 인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아버진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어릴 때 다른 집 보내놓고 그런 말이 나와요? 나 그때 받은 상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고요. 결혼은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저와 아내는 첫째가 저렇게 종종 어릴 때 친척집에서 보낸 경험을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겠죠. 둘째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첫째가 실제로 집에 데려오고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첫째 결혼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금전적인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장남 회사 옆에 고급 아파트도 얻어줬고 결혼 자금이 부족해 보여서 결혼 준비에 관한 비용도 다 내줬습니다. 며느리가 결혼식을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하고 싶다길래 그것도 하게 해줬어요.
드레스 선택부터 혼수까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줬습니다. 전혀 아까운 것도 없었고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 돈으로 잘 살면 그게 다행이었죠. 사실 며느리가 결혼할 때 배 안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조리원부터 유모차와 아기용품도 다 최고급으로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길래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 카드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때는 그게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남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첫째가 진지하게 자기도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열고 싶다는 말을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는 아내와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장사를 해본 적이 있고 그게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망해서 아이들을 다른 집에 맡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들들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길 바랐습니다. 물론 둘째는 제 밑에서 정비 일을 배우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그 이상한 부채감도 있고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이제 손주도 생겼고 장남도 부모가 되어보면 책임감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 옆에 편의점을 하나 열어줬어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줘. 그럼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적금은 안 했대? 내가 누나 집에 걔를 맡겼던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아직도 종종 생각나. 그게 너무 미친 듯이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지원해주고 싶어. 아유,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살았어. 넌 할 만큼 했어. 이 사실을 알고 누나는 제게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니 자식과는 또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필 손주가 성별이 여자였어요. 제가 딸이 없으니 손녀를 보고는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랐죠. 좋다는 육아용품부터 아이에 대한 교육 관련 비용을 다 대줬습니다. 며느리가 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길래 그 돈도 다 제가 내줬어요. 저는 영어 유치원이 그렇게 비싼 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둘째도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데려왔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직업이 간호사였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첫째 며느리에게 했던 걸 진짜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둘째 며느리는 고마워할 줄 안다는 거였어요. 사실 첫째 며느리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고맙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거든요. 때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기도 했죠. 아버님이 저번에 주신 아기용품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요즘 더 새롭고 대단한 것도 많더라고요. 다음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 알겠다. 그래서 아내도 서운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있는 우리가 이해하자고 다독였어요. 첫째 며느리는 집안이 좋은 편이 아니고 매우 가난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우리가 사돈보다 더 잘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서운하다고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라서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제가 결혼식장 비용을 결제하고 또 드레스도 최고급으로 해주니까 고마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좋아요. 저 좋자고 하는 결혼인데요. 아휴, 너무 감사하게 느껴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첫째 며느리는 저런 말 자체를 아예 안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뭘 해줄 때마다 저런 말을 하니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둘째한테도 첫째처럼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지원은 똑같이 해줬습니다. 물론 둘째가 제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니 그 부분에선 첫째보다 더 교감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돈으로 차별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명절에 작게 소란이 일어났어요. 둘째 며느리가 자기가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저와 아내를 건강검진을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해줬어요. 안 그래도 평생 일했으니 건강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아침부터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다행히 우리 부부는 딱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표 자체를 명절 전날에 받았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부부가 다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걸 언급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이런 검진도 다 받고 행복했다. 다행히 우리 부부가 특별히 조심하거나 그런 병은 없다고 하네. 이게 다 너희가 탈 없이 잘 지내서 그렇지. 고마워. 저는 덕담이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게 첫째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말 자체도 우리 아들들 부부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역시나 장남이 아내에게 집에 돌아가서 전화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첫째 며느리가 제 언행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래요. 그땐 황당하면서도 속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아낌없이 베푼다고 해도 해준 게 그렇게 많으니까요. 첫째와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했던 적이 없었는데 서운했습니다. 나도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그렇게 기분 상할 일인가? 난 아니라고 생각해. 여보, 우리 참을 만큼 많이 참았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말자. 우리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 그래서 저도 따로 사과하진 않았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며느리가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서로 연락이 없는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어른을 봤으면 인사라도 하는 게 맞지 않니? 안녕하세요.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음 명절에 마주쳐서 한 소리를 했어요. 며느리는 이번에 강하게 나오는 우리를 보고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본인도 기분이 상했는지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본 둘째 며느리가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진이 빠지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사람이니까 둘째 며느리가 당연히 더 예뻤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저번엔 죄송했어요. 아니다. 이제 안 그러면 되는 거지. 결국 집에 갈 때 먼저 첫째 며느리가 사과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 엎드려 절받기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남에게 뭐라 하는 성격이 아니라 인사 안 했다고 뭐라 하고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우리 부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명절 사건이 지나고 갈등도 서서히 풀리게 됐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저 뒤로는 첫째 며느리도 예전처럼 막말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이 줄어들었어요. 아내와 저는 진작 이럴 걸 후회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둘째는 정식으로 제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둘째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나니 허한 마음도 들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20살 이후부터 횟집이 망해서 잠시 집에만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전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가게를 물려받으니 집에 있는 게 힘들었어요. 대리운전이라도 할까 했는데 아내가 제발 일을 그만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몰래 나가는 것도 고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행이나 가는 거 어때? 그동안 당신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제대로 가족여행 간 적도 없잖아. 이제 은퇴했으니 우리도 여생을 즐기자. 애들 데리고 더 늦기 전에 여행 가면 좋겠어.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진짜 제대로 아들들과 여행 간 적이 없더라고요.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 한 번 가지 못했었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바람 쐬러 갔던 건 아는데 제가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들 불러놓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여행이 아이들이 어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다들 직장이 있으니 일정 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둘째는 본인 가게를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번 여행에선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도 취업 준비가 바빠 면접 일정이 계속 있다고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되는 게 장남 부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 그리고 장남 부부가 같이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는 이왕 가는 거 가서 재밌게 놀고 첫째 부부가 사오는 게 있다면 그것도 풀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죠. 그래서 즐겁게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전날 밤 아내가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쳤어요. 계단에서 굴렀는데 다른 곳은 다 괜찮았지만 발목이 심하게 다쳐서 걷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여행을 함께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는 인원이 장남네 부부와 손녀 그리고 저 이렇게 가게 됐어요. 아버님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셔야죠. 이미 예약도 다 했어요. 어머님은 다음에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무조건 아버님은 같이 가세요. 알겠죠? 그래, 당신은 다녀오는 게 좋겠어. 난 나중에 다리 다 나으면 그때 같이 가자. 아내가 다쳐 장남 부부끼리만 갔다 오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첫째 며느리가 무조건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번 기회에 가서 서로 혹시 앙금이 있으면 확실히 없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렘 마음으로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당일 아침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전날 잠을 자면서 아내도 걱정되었는데 또 설레기도 했어요. 확실히 다른 곳에 가서 상쾌한 공기를 맛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지방에 가서 조용하게 둘이 여생을 보내자고 다짐도 했죠. 그렇게 손녀와 장남 부부와 남해에 있는 섬으로 여행을 갔어요. 장남이 섭외했다고 하는 선장님을 만나 배를 타고 이동했어요. 근데 분명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굽이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도착했더니 거의 무인도였습니다.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밤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혼자 파도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남 부부에게 뭐라도 먹지 않겠냐고 물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였어요. 어르신, 저랑 무조건 도망치셔야 돼요. 지금이요. 지금 아니면 밤이 어두워서 그땐 탈출하기 힘들어요. 저랑 가세요. 갑자기 선장이 제 팔을 잡고 배로 끌고 갔어요.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일단 빨리 배에 타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배에 탔는데 선장이 진지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은 배를 정비하다 대화를 엿들었어요. 어르신 명의 앞으로 집이 좀 많으세요? 선생님 여기에 버려두고 죽은 척 사망 신고하고 유산 상속 얘기하던데 친아들 맞아요? 며느리도 신나서 보험 서류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선장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행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저를 섬에 버리고 갈 계획이었다니요. 배신감에 휩싸였는데 그래도 처음 보는 선장보다 아들 부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대답하고 저를 말리는 선장도 뿌리치고 아들 부부에게 향했어요. 그런데 선장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두고 가면 어차피 누가 알아. 사망 신고하면 그만이지. 실종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일단 가서 알아보자. 그렇긴 하지? 아, 그럼 선장한테 내일 아침에 빨리 떠나자고 해야겠네. 아, 선장은 어디 간 거야? 장남과 첫째 며느린 진짜 저를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장을 따라 다시 육지로 오는 내내 오열했습니다. 그런 절 보고 선장은 안타깝다고 하며 이런 경우가 또 꽤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서울로 올라오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돈을 벌고 그걸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죠.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하염없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했더니 아내가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부부를 불러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형이 그랬다고요? 아버지, 나 사실 진짜 형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릴 때 남의 집에서 살았던 거 형만 그랬어요? 나도 똑같았어.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잖아요. 나는 그거 알아서 투정도 못했어요. 둘째는 제 마음을 다독여줬습니다. 그 뒤론 저도 정신이 똑바로 들었어요. 마침 큰누나에게 연락이 와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더니 큰누나도 대신 화를 내줬습니다. 그 시절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배신감에 저는 병원도 다니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장남 부부는 어떻게 섬에서 나왔는지 우리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미쳤었나 봐요. 아버지가 둘째한테 가게 물려주고 그랬던 게 질투가 났어요. 아버님, 저희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저희 실제로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두 명이 빌어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 명의였던 장남 아파트와 편의점도 다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예쁘던 손녀도 더 애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도 죄다 끊었어요. 그 뒤론 모든 재산을 둘째와 막내에게 주고 아내와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은인은 바로 그 선장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따로 보답도 크게 했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할 도리를 한 거라며 거절하는데 저한텐 은인이었죠. 그래서 억지로 돈 봉투를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장남 부부와 아예 연락을 끊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생일이나 명절 때도 둘째 부부와 막내하고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형이 괘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우리 가족과 장남 부부가 만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내와 저는 이렇게 평화롭게 남은 생을 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